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암행어사와 증거 불충분의 사건을 담았습니다. 옛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이 전라도 암행어사가 되어 호남 천리길을 단숨에 내려갔습니다. 탄관우리들은 어사 출두의 냄새를 맡고 벌벌 떨고 있었죠. 그때는 마침 해마다 거듭되던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들어 농민들의 풍년가가 흥겹던 가을이었어요. 전라도 망경벌과 김제 일대에 뻗친 끝없이 넓은 평야의 황금 물결을 바라보면서 암행어사 이종백은 몹시 피곤해진 몸을 남쪽으로 향해 이끌었습니다. 어느덧 한낮이 지난 때였지요. 그런데 길가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 위에 있는 큰 고목이 드리운 그늘 아래에 대여섯 명의 농부들이 모여 앉아 점심 뒤에 한가한 한때를 즐기고 있었어요. 몇 사람은 내리쬐는 햇빛을 받으면서 구릿빛으로 변한 배를 드러내놓고 낮잠을 자고 있었고, 몇 사람은 긴 담뱃대를 빨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농민들의 대화에서 백성들의 모든 고통과 불만을 엿들을 수 있는 것이기에 귀를 기울이니 그중 한 늙은 농부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옆에 있는 늙은 농부에게 말하는 소리가 이 어사의 귀에 들리는 것이었지요. 여보게, 내가 붙이는 그 위골 논 열맞이기 말이야. 그게 정생원 때는 도조를 석선만 물었는데 이생원이 논을 차지한 후로부터는 엿섬을 물리니 아이고 사람이 어디 살 수가 있어야지. 금년부터는 꼼짝없이 굶게 생겼어. 그러자 옆에 있던 늙은이도 똑같은 탄식을 하였지요. 이 사람아, 이생원이 자네 놈만 도조를 올린 줄 아는가? 내가 붙이는 논도 도조를 부쩍 올려서 아마 도조를 물고 나면 한 달 먹을 양식도 남지 않을 것 같아 큰일 났네. 욕심이 어지간해야 말이라도 붙여볼 것이 아닌가. 너무 많아. 욕심이 너무 많아. 아이 참. 정생원 생각이 간절히 나는구먼. 에이, 그놈은 천벌을 받을 놈이야. 친구지간에도 다 소용없어. 정생원의 딸을 쫓아버린 지도 벌써 이건 몇 해가 지났구먼. 여남은 살밖에 되지 않은 계집아이를 그 애의 재산과 함께 맡았다가는 저 재산에 욕심이 생겨버리니까 친구의 딸이 뭐 어떻게 되든지 쫓아내버리는 거 봐. 아이고, 그 어린 것이 이 부근을 뱅뱅 돌아다녔었는데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구먼. 그래 말이야. 친구도 소용없어. 소용없다는 말이 헛말이 아닌 것이야. 이 사람아, 놈 빼앗기지 않으려면 뚝 입 닥치게. 남의 일에 뭐 이렇다 저렇다 상관할 게 뭐 있는가. 농부들은 그렇게 걱정스런 낯빛으로 혀를 차며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이 어사는 유심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궁금해짐을 금할 수 없었지요. 그는 두 늙은 농부가 일하는 곳으로 바싹 다가갔습니다. 농부들이 다시금 논에 들어가 별을 베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보시오, 거 담뱃불을 좀 빌려주시오. 논둑 밑에서 화승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늙은 농부 하나가 화승불을 내어주었죠.
고맙습니다. 하고 이 어사가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하는 모습이 하도 정답고 공손하게 보였던지 늙은 농부가 이 어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디로 가시는 손이신지요? 할 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소녀만 지금 매우 시장해서 그러니 요기할 것이 있으면 조금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늙은 농부가 말했습니다. 어, 마침 먹다 남은 식은 밥이 조금 있으니 그것이라도 자시려면 한 술 드시지요. 아이고, 반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반찬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까? 한술 요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어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늙은 농부는 밥을 넉넉히 대접하지 못하여 매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우선 요기나 하시고 계시다가 저녁 때가 되면 저기 저 건넌 마을 이생원 댁에 가서 저녁밥이나 얻어 자시고 가십시오. 하고 친절히 일러주었어요. 이 생원이라는 말에 이 어사는 짐짓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하며 다시 물었죠. 이 생원 댁이 이곳에서 뭡니까? 아이요, 바로 건너 마을입니다. 오늘 그 집에 무슨 날인가요? 아유, 그런 날은 아닙니다만 그 집이 이 부근에서는 제일 가는 부자이기에 그래 뭐 내가 한 말입니다. 이 어사는 이때다 하고 생각하며 지나가는 말처럼 계속해서 물었죠. 그 집은 언제부터 부자가 되었지요? 한 10년 정도 될 겁니다. 하하, 무엇을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지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 동네 안에서 같이 살던 정생원의 재산을 차지하고서부터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대략 그 정도에서 얘기를 끝낸 다음 이 어사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의 내막에 더 한층 의심을 품으며 이 사건을 해결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죠. 그러면서 김제읍을 향해 서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마침 김제읍은 이정훈의 군청 습격 사건이 발생하여 민심이 소란스럽고 흉흉했지요. 이정훈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기에 그의 잔당으로 몰린 사람들만 무수히 투옥되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군수는 그들이 바치는 뇌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석방하기도 하고 혹은 더욱 중벌로 다스리기도 했기에 장하에서 목숨을 잃은 자들도 허다했습니다. 여기서 장하라 함은 장형을 받는 그 자리를 말하지요. 이종백 어사는 우선 동헌에 출도하여 여러 가지 문서를 검사했는데 그 중에서 남장을 한 여도적에 대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이 어사는 그 문서를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봉군 와룡리에서 살았던 고 정모의 딸로서 10여 년 전부터 집을 나와 도적질을 하다가 포박됨.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고 대담무쌍하게도 도적질을 했다는 글이었죠. 그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여사는 매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윽고 어사의 명령에 의해 남장한 여도적은 동헌 뜰 앞에 꿇어앉혀졌어요. 20살 남짓한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그 여인은 부끄러운 듯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어사가 점잖게 말했지요. 네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숨김없이 이시짓고 하라. 숨기는 것이 있으면 장하에서 목숨을 보전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여인은 잠시 얼굴을 들어 어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날 자기를 취재하던 군수가 아니고 점잖게 생긴 다른 사람인 것을 알게 되자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지요. 소녀의 아버님은 호남에서 여러 대를 살아온 동계 정원의 후손입니다. 조부 때부터 나무럽지 않게 잘 살아왔으나 소녀의 부친 대에 와서 오직 소녀 하나만을 낳고 불행히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부친이 세상을 떠나실 때 한 동리 안에 사는 친구 이생원에게 소녀를 부탁하면서 그때 부친이 소유했던 토지와 가산을 전부 맡겼습니다. 이 여사는 거기까지만 들어도 이생원의 정체가 밝혀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지요. 그래서 그 후에 어찌 되었느냐? 그리하여 소녀는 천혜의 고아가 되었사오나 아버지의 친구분인 이생원 댁에서 어린 날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분의 친부모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소녀가 점점 성장하자 이생원은 갑자기 소녀를 구박하고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도적은 갑자기 서름이 북받치는지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하였지요. 이 어사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으나 애써 참으며 다시 물었어요. 그래, 그래서 그 후에 어찌 되었단 말이냐? 예, 친부모님처럼 믿고 지내던 이생원은 소녀를 점점 더 미워하더니 결국에는 가혹한 매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소녀는 매를 맞다가 여러 번 절도했으며 이생원 집에서 쫓겨나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걸식하는 거지 노릇을 하다가 16살 되던 해에 다시 이생원의 집에 찾아갔었습니다. 이생원은 그때 다소 소녀를 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에 그것이 무슨 까닭인가 했더니 그 후 이생원은 소녀를 꿰어 드디어 소녀를 욕보이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분통이 터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어 그 집에서 뛰쳐나와 원수를 갚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남자로 변장하고서 야옴을 틈타 그 집에 뛰어들었으나 약한 여자의 몸이라 그만 그 집 하인에게 붙잡혀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 오늘 사또를 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도적은 과거를 고백하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어사가 다시 물었지요. 그렇다면 너의 부친이 이 생원에게 재산을 주었다는 사실을 너는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그렇사옵니다. 그것은 비단 소녀뿐만 아니오라 와룡리의 떼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원의 세력에 눌려있기에 소녀를 위해 그 내용을 증명해 주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바라옵건대 명철하신 사또께서는 이 소녀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주소서. 그렇게 이 여사는 거의 확증을 잡은 듯 하였으나 그래도 구체적인 사실을 더 알기 전에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그 처녀를 다시 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김제에서 며칠 동안 이정훈 사건을 처결하고 와룡리 이 생원의 집을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김제 만경벌을 사이에 두고 있는 와룡리는 넓은 벌 한쪽에 자리 잡은 마을이었습니다. 부촌이었지요. 와룡리에서도 제일 큰 집이 이생원의 집이었습니다. 4~50칸은 실이 되는 큰 기와집은 멀리서 바라보아도 돈 있고 세력 있는 사람의 집으로 보였지요. 그렇게 이종백 어사는 패포파립의 죽장망해의 고단한 행인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이 생원의 집 앞에 당도하여 하룻밤 쉬어가기를 간청하였지요. 주인 이생원은 문 밖에 나와 보지도 않고 행랑아범을 시켜서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속셈이 있어서 찾아온 암행어사였으니 순순히 돌아설 리가 없었지요. 그는 우격다짐하듯 겨우 행랑방 한 구석에 들어가 앉게 되었어요. 하지만 해는 이미 지고 저녁밥을 먹을 때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 어사는 아예 굶고 잘 결심을 하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랑아범인 듯한 자가 방으로 들어왔지요. 그는 조그만 등잔에 불을 켜더니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이 여사는 그들의 푸대접이 너무나 지나쳤기에 화를 내며 그에게 말했지요. 아니, 아무리 밥을 얻어먹고 하룻밤 신세를 지러 왔기로써니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가 있어? 나는 거지가 아닌 어엿한 사대부요. 이런 망측한 대접이 어디 있단 말이오. 들어가서 주인에게 좀 만나자고 하시오. 그러자 행랑아범이 돌아보며 대꾸했습니다. 아이, 당신이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이 집의 가풍은 손을 재우지 않기로 유명하오. 아무리 분해도 도리가 없으니 그대로 주무시오. 이 어사가 분연한 태도로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들어가서 주인에게 그냥 행객이 아니라 전라 감사를 보러 가는 손이라고 전하시오. 하고 말하자 행랑아범은 그제야 부시시 일어나더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돌아와 안사랑으로 들어오시랍니다. 하고 다소 공손해진 목소리로 말했지요. 암행어사는 주인과 수인사를 나누고 점잖게 대좌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밥상 같은 것이 들어왔는데 차려진 음식은 보리밥에 김치 한 그릇 뿐이었죠. 암행어사는 주인이 보란 듯이 일부러 그 밥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이 생원은 그래도 낯을 찡그리고 있었지요. 나그네가 와서 밥을 축내는 것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생원이 한없이 고루하고 인색한 수전노라는 것을 이 여사가
알 리 없었습니다. 부대접을 달게 받으면서도 이 여사는 꾹 참고 한마디 말을 건네었어요. 지금 내가 서울에서 오는 길이 외다. 전라감사 이성룡이 나와 이종 사촌간이오. 여기서 이틀이면 전주 가명까지 가겠는데 마침 노자가 떨어져서 이 모양이 되었소이다. 전라감사 이성룡과 친척 관계가 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생원은 다소 움찔하는 듯 놀라는 기색을 보였죠. 그리고 부대접한 것을 사과하는 듯 아이고, 그러십니까? 저도 전라감사와는 먼 척분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소란하여 어디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지나는 손을 아예 채우지 않기로 했소이다. 몇 달 전만 해도 저희 집에 든 도둑을 잡는 일이 있었소이다. 그 후로는 더욱 사람을 재우지 않기로 하였지요. 전라감사의 친척이 되신다니 하룻밤 편히 쉬고 가십시오. 아하, 그렇소이까. 대단히 감사하오이다. 그런데 혹시 댁에 아들이 있습니까? 예. 겨우 올해 여의 대된 놈이 한 놈이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놈이 참, 통 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걱정이 외다. 집안에다 독선생을 두고 다루는데도 말을 틀어먹지 않아 큰 걱정을 하고 있소이다. 아하,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참 잘 되었습니다. 저의 친구 중에 과거에 낙방은 하였으나 유능한 인재가 있으니 댁에 두어 보시는 것이 어떠시오? 밥만 먹여주면 보수도 필요 없는 사람이외다. 욕심 많은 이 생활은 보수가 없어도 좋다는 바람에 그렇게 하겠다고 단번에 승낙하였습니다. 이 여사가 이어서 그가 치부한 과정에 대하여 몇 마디 묻자 그는 태연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죠. 하하하하,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자수성가하였지요. 하룻밤을 이생원 집에서 자고 난 이 어사는 이튿날 온종일 돌아다니며 이 생원의 동정과 과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동리 사람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욕심쟁이, 구두쇠, 수전노라며 욕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정생원과의 관계며 그의 딸 정영아에 대한 이야기를 수소문해 보았으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러다가 한 사람의 노인을 만나 그 이야기의 전말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의분을 금할 수 없었으나 벌써 10년 이상 경과된 일이어서 함부로 수사에 착수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여사는 속으로 은근히 계획한 바가 있었기에 그 길로 김제읍으로 돌아와 군수에게 당부해 두고는 전라 가명으로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와룡리 이생원 집에 깨끗하게 의관을 정체한 선비 한 사람이 찾아와 자기는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한 선비라면서 생원 때 도련님의 글 공부나 지도해주고 밥만 얻어먹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였죠. 그러자 욕심 많은 이 생원은 처음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핑계로 거절하는 듯 하더니 하하, 하늘이 나의 복을 더하게 함이로다 하고 생각하며 그 선비를 독선생으로 있도록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건장하게 생긴 장정 한 사람이 또 이생원의 집에 찾아와 밥만 먹여주시면 족하겠사오니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죠. 그러자 욕심 많은 이생원은 별로 의심하지도 않고 어허, 하늘이 나의 더 큰 치부를 위하여 훌륭한 독선생과 건장한 머슴을 보내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허락했습니다. 한편 전라감영에 도달한 이 어사는 감사와 더불어 도내의 모든 수령 방백들을 징치할 것은 징치하고 표상할 것은 표상할 의논을 하고는 김제 이생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사는 이생원이 누구의 뼈다귀인지도 모른다고 대답했지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놈은 악인인 것이 분명하다. 이 여사는 그가 정생원의 딸과 그 재산을 가로챈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니 꾀로써 이생원을 잡을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종백 어사는 삼남 지방 일대를 서너 달 동안 순시 암행했습니다. 이미 섣달 가까운 추위가 닥쳐오고 있었지요. 수령 방백들의 토색질과 토호들의 발호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양식이 떨어졌죠. 빗자루를 들고 마당가에 결을 쓸어서 모아 먹거나 마당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 먹는 길밖엔 도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굶고는 살 수 없는지라 그들은 한 패씩 모여서 화적대가 되었습니다. 사방에 군도들이 불길처럼 일어났기에 백성들의 인심은 날로 피폐해졌지요. 그러한 군도들 중에 망경벌에 사는 김석삼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운이 천하장사였는데 동네 양반들의 등살에 견디다 못해 도둑의 무리 속에 뛰어든 자였지요. 그는 용력이 전륜하고 몸이 날랬으므로 도적질을 아주 잘하였습니다. 또한 기운이 세었으므로 군도들은 그를 추대하여 괴수로 삼았지요. 그러나 그는 도적질을 해도 불의한 짓은 하지 않았어요. 부잣집에서 약탈해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분배하여 주었기에 김제 이때에서 그를 가리켜 의적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 창고를 뒤져서 쌀을 훔치려다가 포박되고 말았죠. 김제에 도착한 이 어사는 그가 의적이란 말을 듣자 호기심을 느끼며 불러보았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산에 닿게 생겼기에 이 여사는 문득 그를 이용해 보려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지요. 그래서 그를 불러 와룡리 이생원이라는 자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아이고 말고요. 그놈은 천하의 흉한 놈입니다. 친구의 토지와 딸을 맡았다가는 그것을 송두리째 노략질한 자가 바로 그놈이오이시다 하고 대답하였어요. 이 어사의 보증으로 옥에서 나온 김석삼은 의관 속대하여 점잖게 차린 다음 와룡리로 이생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날 밤 김석삼과 이생원은 밤새도록 술을 마셨지요. 한편 이 어사는 이생원의 집에 독선생과 머슴을 불러 은밀히 지시하여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날짜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죠. 그때부터 김석삼은 어디에서 났는지 좋은 음식과 좋은 술을 훔쳐다가 매일같이 이생원과 함께 마시며 놀았습니다. 이생원은 공술과 공음식을 매일 잘 먹는 것 또한 하늘이 나의 재물을 더 불리어 주려고 하십니다.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무한히 기뻐했습니다. 몇 달째 공짜로 살림을 하는 것이 매우 즐거웠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종백 어사는 때가 찼음을 보고 포교들을 거느리고 와룡리 이생원의 집을 포위하여 김석삼 이하 독선생과 머슴 그리고 그 집안의 사람들을 모두 포박하였어요. 이 어사는 먼저 김석삼을 형틀에 올려 묶어놓고 호령했습니다. 네 이놈! 언제부터 이생원과 함께 도적질을 해왔느냐? 똑바로 아뢰렸다. 잘못했습니다. 이생원과 함께 도적질한 지는 한 5년가량 되었사옵니다. 그동안 도적질한 작물들은 모두 어디다 두었느냐? 추호인들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모두 이생원 집에 두었습니다. 그 말에 이생원은 청천벽력을 만난 것처럼 깜짝 놀랐죠. 공껏을 좀 얻어먹었다가 도둑놈 김석상과 한패인 것으로 오인된 것만도 억울한 일인데 그가 훔친 물건이 모두 자기 집에 있다고 하니 너무나 억울해서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생원이란 자를 형틀에 올려라. 이 어사가 명령하였기에 상투를 잡혀 형틀에 매인 이생원은 자기에겐 별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 어사의 추상 같은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도적인 줄 모르고 그가 음식을 가져왔기에 몇 번 함께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이 어사는 냉엄한 목소리로 명했지요. 그놈이 설 맞아서 그러니 매우 쳐라. 볼기치는 소리가 동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생과 머슴을 문초하니 두 사람이 각각 이렇게 대답했지요. 소인이 밥만 얻어먹으면서 독선생 노릇을 오랫동안 하면서 보니 이생원이 도적질을 하여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소인은 10여 년간 머슴살이를 해왔으나 사경 한 푼 받은 적이 없소이다. 이생원은 10여 년 전부터 도둑질을 하여 오늘의 치부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존전이라고 감히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그러자 어사는 언성을 높이며 호령했어요. 너의 집에 한 식구와 같은 머슴이 네가 도적질한 것을 인정하였는데도 너만 혼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10여 년간 도둑질한 너의 흔적을 보여주랴. 소인은 절대로 도적질한 죄가 없을 뿐만 아니오라 남의 물건을 훔친 죄가 없습니다. 훔친 죄가 없다? 짧은 소리로 반문한 이 여사는 이윽고 옥에 갇혔던 정생원의 딸 영아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야윈 얼굴, 산발한 검은 머리, 혈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영아가 어사의 앞으로 다가오자 어사는 이 생원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머리를 들어라. 이 생원이 고개를 들어서 보니 뜻밖에도 정생원의 딸이 서 있는 것이었어요. 이 생원은 그제야 모든 일이 이미 단로 났으며 자기가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길게 한숨을 지으며 자백하였지요. 모든 죄는 소인에게 있었습니다. 정생원과 소인과는 막역한 친구로서 그가 죽을 때 그의 딸과 재산을 소인에게 맡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소인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차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지요. 그리하여 영아를 집에서 내쫓고 그 아이의 재물을 모두 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할 말은 소인의 죄를 소인이 다에게 받겠다는 것밖엔 없습니다. 정생원은 자기의 딸과 제 아들을 결혼시켜 장차 외손 봉사라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 일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여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천인이 공노할 악한 이로고 이제 너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너의 재산 전부를 정생원 딸에게 주는 동시에 너는 네 가소를 데리고 멀리 딴 곳으로 떠나가라. 그리하여 이 생원은 집과 토지 전부를 정생원 딸에게 내어준 다음 거린이 되어 가족을 거느리고 정처없이 어디론가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뇌물을 주고 관직에 오른 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꿈. 그 꿈 속에서 그들은 백성들에게서 예전보다 몇 배로 많은 곡물을 거두어 들였다. 고구려 각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그렇게 모은 곡물 중 상당 부분을 자기 몫으로 빼돌렸다. 덕분에 백성들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져 갔다. 관리들은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 강도처럼 사정없이 재물을 빼앗았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들은 한 농부의 집에 들이닥쳐 수탈을 시작했다. 농부와 가족들은 관리의 다리에 매달려 사정사정했다. 아유, 곡물은 더 이상 없습니다요. 며칠 전에도 가져갔는데 또 이러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요? 닥쳐라. 곡물이 없다면 키우던 닭이라도 잡아가야겠다. 아유, 그거는 안 됩니다. 그것마저 가져가면 저희들은 굶어 죽습니다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지만 관리는 남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하! 그것은 자네 사정이고. 농부와 가족들은 관리가 이끌고 온 병사들에 의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우황우는 거기까지 꿈을 꾸다가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꿈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우황우는 결심을 했다. 그리고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고국 천왕이 눈을 뜨자 우황우가 고국 천왕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그대는 잠도 자지 않고 계속 깨어 있었던 것이오. 고국 천왕이 묻자 우황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일어났을 뿐입니다. 눈에 피곤이 가득해 보이는구려. 나는 대신들과 어전 회의가 있으니 가야만 하오. 내가 가고 나면 한숨 더 자두도록 하시오. 고국 천왕의 따뜻한 배려에 우황우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고국 천왕이 나가자 우황우는 호밀관으로 갔다. 호밀관은 궁궐 안에서 폐하와 왕비를 지키는 여인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덕분에 호밀관의 여인들 중 수십은 남자와 버금가는 무예 실력을 갖춘 자들이었다. 우황우가 호밀관에 도착하자 수장이었던 수련이 마중을 나왔다. 왕비마마를 배웁니다. 그래, 고생들이 많다. 아니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무슨 일이시옵니까? 수련이 왕비의 표정을 살폈다. 우황우는 수련과 함께 호밀관 안으로 들어갔다.
우황우는 자리에 앉자마자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희는 나와 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여인들이다. 맞느냐? 맞사옵니다. 소녀들은 왕비마마와 폐하를 위해서라면 불구덩이 속이라도 뛰어들 것이옵니다. 수련은 갑자기 왕비가 이렇게 묻자 놀라서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다. 우황우는 잠시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마. 무엇이든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오늘부터 좌가려 형제가 궁궐에 들어오면 빠짐없이 감시했다가 나에게 알려주거라. 예? 수련은 놀라서 왕비를 바라보았다. 호밀관은 왕비 말대로 왕과 왕비를 보호하는 곳이었지만 궁궐에 출입하는 신하들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 우황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을 다그쳤다. 예, 알겠사옵니다. 그저 그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만 알려주면 된다.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궁궐은 궁녀들이 어느 곳에나 항상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같은 여인들인 호밀관 출신들이 나서준다면 궁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남자들보다 더 쉽고 자세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호밀관을 찾은 것이었다. 우황우는 수련에게 일단 이렇게 일러두고 한 가지를 더 말했다. 너는 호밀관에서 가장 입이 무겁고 말을 잘 타는 여인을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지금 말이옵니까? 당장. 우황우가 이렇게 호밀관을 직접 들러서 호통을 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련은 서둘러 가람이라는 여인을 데려왔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에 비해 키도 크고 피부도 검어서 얼핏 보면 튼튼한 남자 같아 보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매우 고왔다. 소녀 가람이라고 하옵니다. 우황우는 말로 하지 않고 붓을 들어서 한지에 편지에 한 통을 적어 가람에게 건네주었다. 당장 이것을 들고 우소님께 가라. 반드시 우소님에게만 전하고 도중에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이 편지를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 우황우는 지금이라도 아버지인 우소와 우소의 가문이 좌가려 형제를 돕는 일을 그만두라고 할 생각이었다. 우소 가문이라 함은 왕비마마의 가람이 놀라서 묻자 우황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밀하게 말했다. 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남장을 하거라. 필시 호밀관과 나를 감시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남장을 말이옵니까? 우황우는 역시 치밀했다. 왕비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좌가려가 이미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줄 알고 감시의 눈동자를 주변에 심어놓았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속히 시행하겠나이다. 가람은 품속에 왕비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놓고는 방에서 나갔다. 수련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우황우에게 물었다. 왕비마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히 여쭤보아도 되겠는지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우황우는 수련에게 귓속말을 하고는 용상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잠시 뒤 가람은 우황우의 말대로 남장을 한 채 궁궐을 빠져나갔다. 역시나 궁궐 안과 밖에는 이미 좌가려 형제가 심어놓은 신복들이 우황우와 신하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특히 그들 중에는 궁궐을 지키는 군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궁궐에서 급히 빠져나가는 말 한 피를 발견하고 바로 좌가려 형제 중 좌형운을 찾아갔다. 호밀관 쪽에서 말 한 필이 빠져나갔습니다요. 뭐라? 그럼 쫓아갈 노릇이지 나를 찾아오면 어쩐단 말이냐? 이미 미행을 붙였습니다. 잘했다. 내 나중에 너의 공을 사서 상금을 풍성히 내리겠다. 가람은 열심히 말을 달렸다. 그러나 우황후의 말처럼 자신을 감시하는 자들은 없어 보였다. 우소의 집은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휴, 다행이다. 한 모퉁이만 돌면 이제 우소의 가문이었다. 우소의 가문 앞에는 사병들이 지키고 있으므로 누가 회방을 놓더라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잠깐! 갑자기 길 앞에 가람의 2배는 됨직한 명치를 지닌 4사람이 말을 타고 나타났다. 아니, 분명히 따라오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뒤쪽에는 더 많은 사내들이 몽둥이와 도끼를 들고 쫓아오고 있었다. 아, 왕비마마의 말대로 감시하는 자들이 있었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가람은 왕과 왕비를 지키기 위해 목숨도 마다하지 않는 호밀관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가로막고 서 있는 자들에게 지지 않고 큰 소리를 질렀다. 썩 길을 비켜라! 길을 비키라고? 하하하하하하! 그들은 가람의 말을 들었음에도 깨익깨익거리며 오히려 가까이 다가왔다. 왕비 마마께서 주신 편지만 순순히 내준다면 곱게 보내줄 것이다. 무엄하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가람은 사내들에게 편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말을 달리려 했으나 가람의 마음과는 달리 말은 앞에 서 있는 사내들이 두려운지 땅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않았다. 당장 저 계집애에게서 편지를 빼앗아라. 사내들은 좌형운의 신복들이 보낸 감시자들이었다. 그들은 왕비가 보낸 여인인 가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칠 수는 없었다. 만약 그랬다가는 당장 궁궐에서 조사를 나올 것이고 큰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왕비가 우소에게 보내는 편지만큼은 무조건 빼앗아야 했다. 가람은 발버둥을 쳤지만 사내의 열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말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져 그만 편지를 빼앗기고 말았다. 같은 시각 고국 천왕은 신하들과 어전 회의를 열고 있었다. 그때 동부 안류가 고국 천왕에게 상소문 하나를 전했다. 고국 천왕은 상소문을 읽다가 눈을 커다랗게 떴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번에는 풍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니? 안류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꾸했다. 폐하, 지금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옵니다. 소상히 말해보시오. 안류는 고국 천왕이 묻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요즘 새로 등용된 관리들이 세금을 과하게 거둬들인 뒤에 자신들의 몫으로 빼돌리고 있다고 하옵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요? 새로 등용된 관리들이 무슨 이유로 치졸한 시정잡배 같은 짓을 벌이고 있단 말이오? 고국 천왕은 분노하여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폐하, 송구스럽게도 아직 자세한 내막은 밝혀진 바가 없사옵니다. 소인이 조사를 명하여 두었사오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사정이 밝혀질 것이옵니다.
지체하지 말고 서두르도록 하시오. 알겠사옵니다. 그때 좌가려는 고국 천왕과 안류의 말을 듣고 서 있다가 불쑥 끼어들었다. 신 좌가려 한 말씀 아래겠나이다. 말해보시오. 고국 천왕과 모든 대신들이 바라보자 좌가려가 고개를 조아리며 이렇게 말했다. 백성들 중에는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 공물을 내는 양이 일정하지 않사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엄하신 폐하께 당연히 바쳐야 할 공물조차 내지 않으려고 숨겨두는 자가 많다 하옵니다. 자칫 관리들의 잘못만 따지게 되면 그들이 일할 의욕을 잃어 국사를 그르칠 수 있사오니 일단은 두고 보시는 게 어떠하온지요? 아니 병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안류와 충신들은 병자 좌가려의 말에 발끈하였다. 그러자 고국 천왕은 손을 내밀어 진정시키고 나직하게 말하였다. 그대의 말에도 일리가 있소. 허나 그들이 진정 백성을 위하고 잘못이 없다면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의욕이 떨어지는 법은 없을 것이오. 좌가려는 고국 천왕의 말을 듣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여졌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다. 왕이 아직도 나를 우습게 보고 있구나. 하지만 두고 보라지. 얼마 안 있으면 나를 무시한 것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좌가려는 오전 회의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서둘러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려고 하였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을 불렀다. 이보게, 좌가려, 어디 그리 바쁘게 가시는가? 좌가려가 돌아보니 궁궐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중외대부 어비류가 서 있었다. 나리께서 소인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성격도 급하긴. 자네에게 기니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 나를 따라오게. 어비류의 처소에 들른 좌가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어비류는 지금 중외대부란 관직에 있는 자로서 국상과 동부담으로 높은 직책에 있었다. 좌가려는 처음부터 궁궐에서 힘이 센 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궁궐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왕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황후를 이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중외대부 어비류가 자신을 불러서 기니 할 말이 있다는 것이다. 내 어전 회의 때 자네를 유심히 보았네. 무슨 말씀인지. 좌가려는 시치미를 뚝 떼고 어비류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어비류는 마치 먹이를 주려는 주인 앞에서 꼬리를 치는 강아지처럼 좌과리 앞에 살살 거렸다. 폐하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충언을 고하는 자네를 보았단 말이네. 충직한 말이라는 소리를 들은 좌가려는 속이 찔리면서도 기분이 좋아졌다. 폐하께서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충직은 무슨. 좌가려가 은근슬쩍 뾰루퉁하게 대답하자 어비류는 의미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동안 그대가 매우 유능하고 뛰어난 인물이라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네. 하지만 폐하께서는 그것을 몰라주니 곁에 있는 나조차 안타까웠단 말일세. 어비류가
계속 띄워주자 좌가려에 굳어있던 얼굴이 확 풀렸다. 그래서요? 어비류는 얼굴을 굳히며 매우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내가 폐하를 곁에서 모시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자네는 모를 걸세. 솔직히 안류와 같은 간신 무리들이 얼마나 폐하를 속이고 궁궐을 휘젓고 다니는가 말이야. 맞습니다. 어비류가 안류를 비난하자 좌가려는 얼른 맞장구를 쳤다. 그동안 궁궐에 출입하면서 왕으로부터 자신보다 훨씬 우대를 받는 안류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비류 같은 높은 신분의 중신이 그런 말을 해주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자네가 우항우 마마의 가까운 친척이고 마마의 아버지인 우소와도 절친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네. 어떤가? 자네같이 힘있는 자가 나와 뜻을 모아 안류와 같은 간신배들을 물리치고 폐하를 잘 모시는 것이. 어비류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면 고국 천황을 꽤나 위하는 것 같았지만 실은 고국 천황을 자기들 뜻대로 조정하기 위해 안류 같은 충신들을 내쫓자는 말과 다름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좌가려가 바라는 일이었다. 역시 왕비의 힘은 무시할 수 없군.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서 이용해야겠어. 좌가려는 우항우에게 비록 거절을 당했지만 단지 왕비와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비류와 같이 좌가려에게 꼭 필요한 자가 손을 내밀어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좋습니다. 그날 늦은 밤까지 좌가려와 어비류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안류와 충신들을 모두 다 내쫓을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다. 좌가려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자 먼저 와 있던 좌형운이 다급한 얼굴로 나왔다. 아, 형님,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이토록 늦게 돌아오십니까? 어허, 너는 지금 이 형님이 마냥 놀러만 다니는 줄 아느냐? 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늦은 것이다. 아이, 그건 그렇고 네 표정이 왜 그 모양이냐? 꼭 자다가 뱀에게 물린 얼굴이 아니더냐? 큰일 났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무슨 대책? 좌가려는 좌형운의 말을 듣고 의아해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형님, 왕비의 편지가 우소의 집에 보내졌습니다. 왕비의 편지가? 그렇습니다. 아이, 너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단 말이냐? 화가 난 좌가려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 형님도 참, 제가 미행을 붙였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느냐? 빼앗았느냐? 실패했습니다. 아이, 실패라니? 좌형운의 신복이 보낸 사내들은 분명히 우항우가 가람에게 전한 편지를 빼앗았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였다. 우항우는 미행을 따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가람에게는 거짓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일단 감시자들이 가람을 쫓아가는 동안 우항우는 똑같이 남자 복장을 하고서 다른 길로 아버지인 우소의 집에 직접 찾아간 것이었다. 놀란 좌가려는 좌형운을 다그쳤다. 아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단 말이냐? 혹시 우소 가문이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기라도 한단 말이냐? 아이, 그렇습니다, 형님. 좌형운이 분한 듯 한 손을 들어 탁자를 내리치며 말했다. 이런 낭패가 있나? 그렇게
좌가려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 들었다. 낮에만 해도 중유의 대부인 어비류가 힘을 모으자고 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좌가려 형제에게 재물을 대주던 우소가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재물이 없으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관리들을 더 이상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놓은 탑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그는 어비류의 집으로 향했다. 초조해서 온몸이 식은 땀으로 도배가 되었다. 지금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할 곳은 어비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암행어사의 지혜와 결단력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를 제기하고 있지요. 이 이야기는 불충분한 증거라는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암행어사가 선택한 또 다른 해결 방식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존의 규칙과 법률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을 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범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다소 복잡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요. 또한 암행어사가 어떻게 그의 지혜와 기지를 사용하여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예로 그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도덕적 승리를 강조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정의의 실현을 위한 개인의 역할과 그 경계 그리고 때때로 필요한 비범한 조치들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